제5강 정신병의 인문학. 이 강의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신질환의 개념과 범주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정신질환에 대응하는 의료사의 흐름을 파악하고 오늘날의 현황을 이해한다. 3. 정신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문제와 이에 대응하는 적절한 방침을 모색한다.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서화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대 정신의학과 치료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정신의학의 역사를 개괄하면서 비정상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치료했는지 정신의학의 노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대 정신의학의 시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초기 정신의학의 치료 모델이었던 수용 중심의 치료에 대해 살펴보고 수용소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신경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중심 치료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탈원화, 즉 병원에서 지역사회로 치료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정신의학의 이전의 시대에도 역시 광인은 존재하였죠. 대부분은 가족들이 돌보거나 혹은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살아갔습니다. 일부는 기도원이나 구빈원, 호스피스 시설과 같은 곳에 존재하였죠. 정신의학의 시작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광기에 대한 악마설이나 마녀설 대신 의학적 질병이라고 주장하던 16세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푸코가 대감금의 시대라고 주장한 18세기에 이르면 사람들을 대규모로 수용하는 경향은 더욱 심해졌죠. 그런데 사람들을 병원에 가두면서 보니 어떤 사람들은 외적 환경에서 격리하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좋아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수용의 치료적 기능을 발견하면서 정신의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수용소가 치료적이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먼저는 규율과 공동체 정신입니다. 두 번째는 특히 19세기 초에 필립 피넬이 환자의 사슬을 풀어주는 조치로 상징되는 좋은 의사-환자 관계이지요. 이를 도덕치료라고 불렀습니다. 예를 들어 환자들은 새벽에 일어나 목욕과 아침 식사를 하고 이후 종교활동을 하는 등의 엄격한 시간표에 따라서 활동하였습니다. 또 의사는 환자를 존중하고 환자의 말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치료는 곧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치료가 효과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런 치료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수용소는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폭발적으로 환자가 증가하게 됩니다. 환자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쟁적인 문제입니다. 한편에서는 정신질환이 사회적 구성물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배제되는 자들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가정과 소규모 시설에 있던 환자들이 병원으로 이동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또 한편에서는 신경매독이라든지 알코올 중독 같은 실제 질병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미국의 정신병원을 돌아보고 미국의 수치라는 책을 썼던 언론가인 도이치는 필라델피아 주립정신병원을 보고 이렇게 묘사합니다. 벌레가 우글거리는 습기 찬 지하실에 수백 명의 환자들이 잠을 자는 모습.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확실한 것은 수용소는 끊임없이 몰려드는 환자로 실패했다는 것이지요. 치료적 수용소가 실패했다는 것은 다른 대안적 치료가 필요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야만스럽다고 느끼는 과거의 정신과 치료는 사실 원인은 알 수 없고 치료 방법도 없던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발버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끔찍하다고 여기는 뇌엽절제술을 발견한 의사가 노벨 생리학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기의 다른 한편에서는 광기만큼 심각하지는 않은 불안, 우울, 스트레스와 같은 고통을 다루는 의사들이 존재했습니다. 당시에도 광기에 대한 낙인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신경에 의한 질환이라는 뜻으로 신경질환이라고 불렀죠. 프로이트는 이런 환자에 대한 치료를 크게 확장합니다. 실제로 프로이트는 신경과 의사이기도 했습니다.
정신분석은 당시 미국 중상층의 자아 성찰 욕구와 잘 부합했기 때문에 굉장한 부흥을 맞게 됩니다. 수용소에 있던 의사들도 도시에 개업하면서 신경질환을 보게 되는데 이후에는 이 신경질환이 정신과 진단에서 신경증이라는 항목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정신의학은 내외적인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먼저 클로르프로마진이라는 정신약물의 발견이 있습니다. 이 약은 원래는 마취제의 보조제로서 개발되었지만 정신증 환자에 대한 치료 효과가 발견되면서 기적의 약으로 여겨졌죠. 의학의 발전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을 뽑으라면 아마 페니실린의 발견일 것입니다. 클로르프로마진은 정신의학의 페니실린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정신질환의 거대한 적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던 정신과학이 드디어 강한 무기를 손에 쥔 셈입니다. 약은 수용만이 유일한 대안이던 환자들을 병원 밖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정신의학의 외적으로는 인권의식이 향상되었고 인간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율권에 대해서 더욱 민감해졌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정신의학의 실제 개념을 거부한 반정신의학이 있었습니다. 반정신의학은 1970년대 이후에는 시들해졌지만 정신질환의 사회적 의미를 조명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죠. 이런 요소들은 정신의학의 치료에 있어 커다란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끌게 됩니다. 바로 정신의학의 치료의 초점이 수용 중심의 치료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치료로 이동하게 되지요. 소위 탈원화라는 거대한 변화입니다. 반정신의학 운동의 영향을 받은 프랑코 바실리아의 이탈리아 공공병원의 폐쇄병동 철폐는 탈원화의 상징처럼 남아 있습니다. 탈원화는 기본적으로 수용시설에서 벗어남, 병원에서의 벗어남을 의미합니다. 병원에서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지역사회가 있습니다. 입원은 삶의 맥락과의 단절입니다. 자신의 가정, 직업, 공동체와의 관계에 끊기게 되지요. 입원이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많은 정신질환이 만성적이고 악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질환은 쉽게 장기 입원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장기 입원은 인간의 독립적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하시키고 자율성을 빼앗기 때문에 치료의 객체로 만들어버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을 지역사회로 돌려보낸다는 것은 환자들 혹은 그 사람들의 삶의 맥락에서 그들이 치유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한편 모든 변화는 불안한 이행 시기를 반드시 거치기 마련입니다. 지역사회는 퇴원하는 환자들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이는 노숙자나 범죄자의 증가로 이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거쳐 지역사회에 사는 정신질환자를 돕는 지역사회 정신보건팀의 역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환자가 치료의 과정에서 수동적으로 임하는 객체가 아니라 치료의 주체이며 단지 질병에서 벗어나는 치료가 아니라 다른 삶의 영역까지도 포함하여 삶에서 잠재성을 실현하는 평생의 과정인 회복을 강조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